우리 또 초상증권의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네. 그렇죠. 이제 뭐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주말에 네. 좀 힘이 많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좋은 내용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글로벌 스탁스도 좀 뭐가 되나요? 잘 되세요? 워낙 좀 일단 여기서 언급을 안 하면 늘진 않죠. 네. 거기서 뭔가 콘텐츠 계속 만들어서 올리면 될 텐데. 네. 열심히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어. 영상들을 만들고 계시고 네, 또 고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갖고 계세요. 약간 원대한 꿈? 그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의 좀 기초 정보를 템플릿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갖고 계셔서 그게 완성되고 났을 때 좀 제이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니면 좀- 장성 지은자님 모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엄청 한번 인사이트 이렇게- 있는 분이니까. 아닙니다. 저는 요새 이제 MC만 MC만 바쁘셔가지고. 잘 해야 되지 않나. 바쁘셔갖고. 아니 이게 인사이트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그냥 보니까 잘 되시길 자, 예, 바라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저희가 오늘 그 최근에 엔화 이제 엔저 현상도 엔저. 있고 해가지고 일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문의가 있습니까? 네, 주간 순매수 금액으로 봤을 때 일본 맞아요. 주식들이 좀 올라와요. 일단은 그 엔화를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당연히 그래서 일단 엔화를 바꿔서 뭐 그걸 나중에 뭐 일본 가서 써야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 일본이라는 게 이제 과거에 굉장히 이제 우리랑 지금은 많이 거의 좁혀졌지만 이제 좀 격차 있는 선진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서 엔화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좀 인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엔화를 바꿔놨는데 그럼 그걸로 뭘 할 거냐? 사실 엔화 예금은 이자가 없잖아요. 거의 제로금리라서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게 네, 돼서 그런 우량 기업들이 좀 좋은 기업들도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마침 오늘 네, 잘 준비해 주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고 조금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 주식이 이제 기본 단위가 100주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주. 사실은 제가 과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유니클로 주식이 패스트 리테일링이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그때 알아봤을 때 기본 단위가 8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8천만 원 있어야 사는 거 주식을? 그렇죠. 100주가. 100주가? 그랬는데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온 이 주식은 최근에 9월 달에 10대 1로 분할을 해가지고 네. 최소 기본 단위가 한 500만 원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접근성도 좀 좋아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엔화 한번 보시면 엔화가 오늘 날짜로 봤을 때 960.15원이거든요. 그래서 5년 내 최저치를 이제 찍고 나서 좀 변동성, 이제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 최근에 사실 이제 일본 정부에서 더 엔화 엔저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2번 정도 개입을 했습니다. 뭐 크게 효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이제 일본 정부의 어떤 스탠스는 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더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고 신규로 진입하기가 하지만 이제 엔저 같은 경우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 조금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은 조금 어느 정도 잠궈 놓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지수를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 이제 니케이 니케이 225거든요. 요게 이제 연초 대비했을 때 지금 뭐 한 0.1% 이하 정도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방해요. 가장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뭐 상승한 증시도 있겠지만 네네. 주요 선진국 증시 중에는 거의 가장 선방했죠. 사실 선방했다고. 영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선방을 좀 했는데 지금 밑에 뭐 하늘색 같은 경우에 S&P 500이고 뭐 이제 그 보라색이 코스피 그리고 검은색이 CSI 300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다른 증시 대비해서 해서 굉장히 선방을 했다. 그리고 사실 일본 정부에서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정책들 자체가 이제 그 일본 국내 사람들한테 뭐 40% 디스카운트 할 수 있는 그런 쇼핑 지원책 같은 것도 지금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해외에 있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그 규제를 풀었죠. 그러면서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그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미. 그래서 관광객들은 뭐 유인책도 유인책이지만 엔저이기 때문에 워낙 이제 알아서 좀 들어가는 편이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 12월 연말에 좀 대규모 세일도 한번 진행될 걸로 예상이 돼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엔저에다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주가도 방어가 되어 있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 소비 같은 것들 좀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금리도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주식 한번 좀 봐도 되겠지 않겠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진 보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람 분들도 네네. 일본 여행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일본 여행 가신 분들 커뮤니티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셨던 12월이 되면 대규모 내국인들 대상으로 여행 바우처 쿠폰을 푼대요.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은 일본인들이 대거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싸게 무슨 호텔 잡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전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갈 수가 없어서. 근데 이게 그 일본이 6월하고 12월 제가 알기로는 2번 대규모 세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또 듀티 프리가 되니까 그렇죠. 또 그게 또 메리트가 있거든요. 엔저인 상황에서. 그래서 아마 유인책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요겁니다. 이제 닌텐도. 캐릭터가 진짜 많네요. 요게 이제 포켓몬을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제 사촌 동생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디프리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하다 닌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닌텐도 그 포켓몬 그거 아기 때 우리 그 사촌 동생 그 아기 때 저희 작은 아버지 핸드폰에 막 붙여놓고 가방에 붙여놓고 했었다 스티커. 네네. 그러고 보니까 그때 되게 유행이었던 걸로 기억하시는데 지금 또 엄청 유행인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사촌 동생 어렸을 때 그 스티커 붙이고 하던 사촌 동생이 지금 성인이 돼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이 포켓몬 IP가 인기를 끌었다가 뭐 잠깐 시들했을 수는 있지만 또 인기를 다시 끌고 있다. 그래서 IP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뭐 이제 그 포켓몬 관련돼 가지고 포켓몬 빵 뭐 그렇죠. 그런 뭐 띠부띠부실 이런 거 모으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뭐 다들 해본 일이기는 하지만 뭐 한 달에 이게 부모님들 수십만 원 지출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살라고 그 스티커 모으려고. 그리고 이제 뭐 오픈런에 뭐 탑차런까지 요즘에 탑차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오픈런이 아니라. 그래서 탑차가 이제 빵 배달 오면 거기 줄 서가지고 막 사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인기인데 뭐 빵 버리고 스티커만 쏙 이런 거는 우리도 했었죠 예전에.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희귀 캐릭터가 뭐 당근마켓이든 뭐든 거래가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비싼 가격에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포켓몬 고라는 게임 아시죠? 그 AR 증강현실 이용해가지고 네, 한때 맞아요. 엄청나게 인기 끌었던. 다 휴대폰 들고 막 그거 막 그래서 돌아다니고. 문제도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막 부딪히고. 네, 근데 그거 지금까지도 아직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아. 이게 일본의 스마트폰 게임 순위거든요. 2022년 7월 기준으로. 근데 아직도 포켓몬고가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일본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10월 4일 날 이게 사파리존 고향에서 이제 뭐 포켓몬고 사파리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일산 호수공원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포켓몬, 그러니까 좀 특이한 포켓몬이 거기서 출연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사람들이 3,200만 명이 여기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3,200명. 그래서 이게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치러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735만 마리에 있는 포켓몬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 그래서 관광지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유인책이죠. 그래서 이게 닌텐도 얘기하는데 왜 자꾸 포켓몬을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요 포켓몬을 닌텐도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세 개 회사가 포켓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중에 닌텐도가 33.2%, 그리고 게임 프릭이라든지 크리에이처스 이 회사는 둘 다 이제 초기부터 포켓몬 게임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닌텐도의 어떤 관계사, 협력사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의 닌텐도가 포켓몬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닌텐도에 대해서 뭐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닌텐도는 굉장히 좀 독자적인 노선을 가고 있는 그런 게임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주류 게임이라고 하면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엑스박스 요렇게가 있겠는데 요 플레이스테이션하고 엑스박스랑은 조금 본질적으로 달라요. 게임을 즐기는 매니아층도 좀 다르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니아층, 성인층, 그리고 좀 청소년 중에서도 조금 큰 청소년들이 많이 즐기는 그런 매니아성이 좀 있다고 하면 닌텐도는 광고에서만 봐도 알아요. 그냥 가족들이 즐기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기존 이 콘솔 게임들 같은 경우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는 좀 스펙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집중을 좀 많이 한 반면에 닌텐도는 사실 소프트웨어만 집중을 했어요. 닌텐도는 아직까지도 그래픽이 막 좋다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제 그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도 대표작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언차티드라든지 라스트 오브 어스
이게 너티덕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너티덕이 사실상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소니가 인수를 했죠. 그래서 요것도 넷플릭스가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스튜디오 제작을 할 때 뭐 돈을 왕창 줘가지고 우리한테 독점 계약하자라는 게 있고 일부 투자를 해서 여러 개 같이 뿌리는 뭐 이런 형식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뭐 서드 파티 뭐 그런 세컨 파티 뭐 그런 개념인데 요 너티덕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자회사다. 그래서 이런 독점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PC로도 좀 풀리기는 했지만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풀린 거고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유명 게임들이 있고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헤일로가 대표작이죠. 요거 이제 헤일로는 엑스박스에 나오는 그런 게임인데 이런 걸로 좀 이제 구독자를 유인을 하는데 닌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굳건하죠. 슈퍼마리오. 그렇죠. 네, 슈퍼마리오 요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젤다의 전설 저거 왼쪽 많이들 끝에 하더라고요. 네, 젤다의 전설 요것도 엄청난 매니아층을 보유를 하고 있고 가운데 동키콩 그리고 끝에 동물의 숲 요거는 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죠. 이런 이제 독보적인 게임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5년 요게 1년 차트인데 뭐 한 20% 정도 올랐어요 닌텐도는. 근데 이제 하늘색이 그 니케이 225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6.19%인데 뭐 대표에서도 굉장히 선방한 그런 주가를 보였고 제가 투자 하이라이트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주식 분할. 요게 9월 29일 날 10대 1로 분할을 해서 지금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이고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률이 3.41%거든요. 근데 요게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 많이 받으면서 배당률이 높아진 주식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어쨌든 시가 대비 배당률이다 보니까. 근데 요거는 주가가 연초 대비 한 4% 정도 하락한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배당률이 높다. 그러니까 원래 배당률 자체가 굉장히 높은 회사다.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이제 엔저 같은 경우에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IP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IP가 굳건하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계속 앞으로 좀 게임을 낼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마 닌텐도 스위치 사신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요게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장점이자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실적 발표할 때 이게 어찌됐든 플랫폼을 판 거잖아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스위치를 한 번 사면은 뭐 1년 뒤에 또 사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지금 한 50%가 안 돼요. 한 46% 정도 되는데 이 하드웨어 매출 비중이 계속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좀 단점으로 될 수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사실 플랫폼을 한 번에 깔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팔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장점도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혼조돼서 계속 실적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게임 칩을 계속 사니까. 그렇죠. 카트리지 어쨌든 계속 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랫폼을 어쨌든 깔아놨다. 그리고 지역별로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이제 그 해외에서 80%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거의 글로벌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북미 지역이 40% 이상 정도. 그리고 이제 유럽이 25%니까 거의 일본에만 국한된 그런 회사는 아니다. 서양에서 어쨌든 한 68% 네, 많이 거의 즐기고 70%가 있습니다. 네, 미국 사실 유럽에서 오늘 닌텐도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역사에서 보면은 사실 닌텐도는 북미 지역에서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커진 회사라고. 닌텐도가 생각합니다. 혹시 화투만 맞아요. 맞죠? 네, 초기에. 화투로 네. 시작했던 회사. 그래서 여기 매출 비중을 보면 비디오 게임이 97%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모바일이나 IP는 아직까지 비중 되게 작고, 근데 상당히 거의 없는 비중으로 카드 게임이 있어요. 네. 이게 화투랑 포커 비중이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원래 그걸로 시작한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넷플릭스도 보면은 DVD 대여 비중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트너사들이 아까 이제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서드 파티들을 직접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파트너사들이 주요가 좀 특이한 회사들이 있어요. 이게 재무제표에 나오는 건데 보시면 반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닌텐도가 1.7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건담 만든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요 DNA라고 있는데 DNA는 11.58%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상당히 갖고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DNA도 그 닌텐도의 지분을 1.35% 보유를 하고 있어요. DNA가 뭐 하는 회사냐면 모바일 온라인, 뭐 옥션, 쇼핑 광고, 이커머스 이런 쪽으로 주로 하는 회사인데 아마 이쪽으로 둘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이 좀 이렇게 많이 교환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퀘어 에닉스 같은 경우에는 0.07%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 의미는 없죠.
근데 이게 주요 파트너사에서 그 반다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건담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뭐 네. 대표적인 IP로는 우리가 드래곤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다. 드래곤볼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드래곤볼 IP가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럼요. 게임 같은 거 뭐 캐릭터 같은 거에서 아마 게임 쪽으로 같이 협업을 많이 하려고 뭐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있는 파이널 판타지라고 하는 게임은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스퀘어 에닉스가 사실 지금은 닌텐도를 떠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아마 지분이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좀 섞인 지분이 지금까지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디즈니에 대해 제가 그 그림 보고 디즈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닌텐도에서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요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미야모토 시게루는 닌텐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닌텐도의 이제 슈퍼 마리오의 아버지라고 좀 불려요. 그리고 게임의 신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이분이 그 디즈니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랑도 뭐 비교가 될 정도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게 지금 이사회 명단에 이 미야모토 시게루가 아직 들어가 있어요. 한석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닌텐도에서. 그래서 이분이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슈퍼 마리오, 뭐 젤다의 전설, 동킹콩 시리즈 그리고 뭐 이제 별의 카비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분의 손을 거쳤어요. 별의 카비는 어찌됐든 본인이 이제 지휘를 했지만 앞에 이 세 개 시리즈는 이분이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 서양에서도 게임의 신으로 불려요. 그래서 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과거에 게임이 뭐 일부 이제 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즐기는 그런 매니아물이었다고 쳐졌다면 이분이 이제 슈퍼마리오 만들고 이러면서 게임 자체가 문화로 좀 변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겪어서 굉장히 게임 쪽에서 많은 좀 역할을 한 그런 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닌텐도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89년도에 이제 화투라든지 이런 카드 게임 만들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70년대까지는 계속 1970년대까지는 계속 이제 이 카드 관련된 굉장히 조그만 회사였죠. 네. 근데 이 아들이 사장이 되면서 1973년도에 요 오른쪽 위쪽에 있는 요게 이제 그 레이저 클레이 슈팅 시스템이라고 요 총 쏘고 뭐 이런 시스템을 뭐 좀 야심차게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망할 뻔했어요. 거의. 왜냐면 사실은 화투나 이런 거 만들던 회사에서 이렇게 좀 완전 다른 시도를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네. 요게 거의 닌텐도를 망하게 할 정도로 힘든 시기로 좀 몰아넣었었는데 이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사람은 1977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학교 나와가지고 뭐 별거 없이 좀 그러고 있다가 이분 아버지가 닌텐도의 사장이랑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갈까 하다가 면접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게임 쪽 이런 쪽에 너무 이제 그 어떤 비전을 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특채로 이분을 뽑아요. 그래가지고 닌텐도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게임 개발 쪽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뭐 기획부인가 뭐 마케팅 광고 쪽인가 하여튼 다른 쪽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도에 요 밑에 왼쪽 밑에 있는 게 게임 앤 왓치라고 하는 게임인데 예전에 이런 게임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기 뭐 단순한 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뭐 그 획일화된 동작으로만 하는 그런 게임인데 네. 요 게임 앤 왓치라고 하는 거를 일본에 냈는데 이게 데이트를 쳐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닌텐도가 완전히 살아나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좀 자신감이 붙었는지 80년대는 또 일본이 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갈 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980년도에 전성기지.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일본 지사를 설립을 해요. 야. 그때 이제 그 당시 사장이 야마우치 히로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위를 이제 법인장으로 보내죠. 그 일본으로 지사장으로 보내가지고 게임에 마치 성공했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일본 게임 한번 성공시켜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가서 이 사위가 보다 보니까 무슨 게임이 좀 가장 인기가 많나 찾다 보니까 슈팅 게임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그때 뭐지 그 스페이스 인베이더인가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그 단순한 게임 있거든요. 이렇게 적들 막 서 있고 이렇게 쏘던 그 게임이 일본에서 미국에서 완전 히트를 치고 있었던 때. 앞에 방패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비행기 옆으로 양옆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쏘는 네네. 진짜 단순한 게임인데 그 당시에는 그게 히트를 쳤잖아요. 그게 북미에서 엄청 히트를 치니까 이 사위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도 슈팅 게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요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 레이더 스코프라고 하는 이 게임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쏩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서 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배송이. 네. 그 당시에 배로 가는데 몇 개월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게 오는 도중에 그 유행이 끝난 거야. 그래서 막상 이 게임기들이 엄청나게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게임 그게 다른 트렌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재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봤을 때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특명이 떨어지는 거죠. 요 게임기 안에서 프로그램 바꿔라. 다른 게임으로 빨리 바꿔라. 근데 게임앤워치만 만들던 회사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원래 화투랑 게임 그 카드 게임 같은 거 만들던 회사에서 게임앤워치라고 처음 게임기를 내서 히트를 쳤으니까 전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매달려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굴려가지고 생각해낸 게 그럼 사내 공모로 돌리자. 그래서 사내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당첨된 사람이 미야모토 시게루. 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등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든 게 왜 왼쪽에 있는 이 게임 동키콩 요건데 이것도 처음에는 1981년도에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뽀빠이로 시작을 했어요. 캐릭터를. 그래서 뽀빠이로 했는데 뽀빠이는 판권이 있잖아요. 근데 그 판권을 따내는데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려요. 재고는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접목을 해야 되니까 빨리 이제 캐릭터를 바꿔라 해가지고 그때 여기 그림 밑에 보시면은 마리오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네요. 이때 마리오를 급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배관공 컨셉으로 해가지고 마리오를 만들고 요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처음에 출시 만들기 전에 이제 직원들 불러놓고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게임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고개를 돌는 거여서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딱 두 사람만 괜찮을 것 같다고 했대요. 네. 근데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님. 네. 근데 사장님이 되게 무뚝뚝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게임 하는데 딱 와서 보고 될 것 같네 이러고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요코이 쿤페이라고 개발 1부 팀장님인데 이분이 미야모토 시게루의 스승이다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밌을 것 같아 전폭적으로 밀어준 거예요. 네. 심지어는 이 게임을 완성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 지사 사람들이 보고 그 사위도 아 이런 거를 우리 회사 망쫓겼다.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걸 막상 출시를 이제 시험 삼아서 한 군데 이제 바에다 그 당시에 미국 가면은 왜 그 뭐라고 하죠? 이거 핀볼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맞아. 그런데 이제 게임기 하나씩 있는 그런 수준인데 거기에다가 하나를 놨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게임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 이거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팔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야모토 시게루가 등장하자마자부터 완전히 이제 히트를 친 거죠. 그리고 사실 게임 쪽에서도 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그 당시에 게임을 왕구 만들고 뭐 이런 분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산업 디자인 나온 사람이 미야모토 시게루 산업 디자인 쪽 나왔어요. 만든 사람이 만든 건 처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히트를 치면서 1983년도에 요 오른쪽 위에 있는 페미콤 패밀리 컴퓨터의 줄임말이죠. 페미콤이 출시를 해요. 근데 거기에 동키콩도 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고요. 요 밑에 있는 게임기는 아마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NES라고 닌텐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페미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왜 북미에서는 이렇게 됐냐고 하면 이게 그 당시에 북미에서 아타리 쇼크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1980년도에 네. 1980년도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슈팅 게임이 엄청 유행이었다. 아타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름은 일본 이름인데 미국 회사예요. 오. 근데 이 미국 회사가 뭐 퐁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게임을 냈는데 그걸 히트를 쳐요. 그리고 1980년도에 스페이스 인베이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판권 이런 것도 잘 없다 보니까 경쟁사가 우죽순 게임 산업이 갑자기 크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막 날라가고 난리 나가지고 경쟁자 생기고 비슷한 게임 막 만들고 아타리라고 하는 회사가 게임 업계에 바꾼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 당시에 막 본인들 게임기를 막 분해해가지고 똑같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소송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고. 서드 파티라고 하는 위탁으로 개발을 하는 거 이분들이 처음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있잖아요. 네. 그게 액티비전이랑 블리자드 합병한 거잖아요. 몇 년 전에. 액티비전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타리에 있는 부분의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오래된 게임 회사들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워너 브라더스 있잖아요. 워너 미디어 있잖아요. 거기에 전신이 워너 커뮤니케이션즈인데 여기에서 아타리를 인수하거든요. 인수해가지고 본인들은 게임 쪽에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그 붐이라든지 버블이 심했던 게 그 당시에 게임 업계에 막 경쟁사들 나온 회사들을 보면은 마텔 지금 장난감에서 마텔이라든지 퀘이커 오츠 있죠. 그 오트밀 만드는 회사. 그런 회사들도 게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막 너무 심화되니까 그 당시에 카트리지잖아요. 미리 선주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타리는 잘 되니까 선주문을 막 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경쟁이 너무 심해지고 세지다 보니까 이게
재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게임 회사들이 다 힘들어지고 워너 미디어 같은 경우, 워너 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 M&A까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주식시장 붕괴하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거의 북미의 게임 시장이 완전 붕괴가 됐다. 1980년도에 83년도까지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아타리 쇼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게 페미콤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북미 지역에 낼 때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직접적으로 지금은 이해를 안 될 수도 있죠. 뭐 지금 그냥 팔면 되지. 근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팔지만 그 당시에는 다 소매점에 팔잖아요. 그렇죠. 소매 업주들이 사줘야 돼요. 맞아. 근데 그 당시에 아타리 쇼크로 다 충격을 받다 보니까 게임기 하면은 다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일본에서 히트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이 게임기의 모양으로 북미에 내면 실패한다. 그래가지고 요게 약간 가전기구, 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중에 일부가 게임이다. 요런 컨셉으로 내가지고 이제 소매점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렇게 좀 출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북미 지역에서 완전 히트를 치죠. 그러면서 요게 사실 페미콤 다음에 이제 요 NES를 낼 때 그때 들어간 게 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예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회장님이 미야모토 시게루한테 특명을 줘서 요거를 같이 내서 히트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 당시부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히트작 게임하고 신규 게임기를 무조건 같이 낸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NES가 미국에서 북미에서 나오면서 슈퍼마리오가 완전히 1985년도에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침체되어 있던 일본의 게임 시장 요것도 바꿔요. 그래서 아타리 쇼크가 완전 지워지죠. 그래서 북미 시장에 또 게임의 어떤 붐이 그런 부는 시기도 왔었고 이게 굉장히 기네스북에도 올릴 정도로 많이 팔린 게임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마추어 회장이 이제 그 페미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당시에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이 플로피 디스크 요게 이제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요게 이제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 밑에 이제 시스템 붙여가지고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또 출시할 때 또 게임 내야 된다. 그래서 미야모토 시게루한테 특명을 줘서 만든 게 어려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이제 1986년도에 출시할 때 같이 나온 게 젤다의 전설이에요. 야. 나왔는데 문제는 이 플로피 디스크 써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플로피 디스크가 굉장히 짜증나요. 인스톨하다가 중간에 뻥 나면 5장 있는데 3장째 뻥 나면은 다시 꽝. 맞아요. 가서 교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게임 시장이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패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닌텐도한테는 이 플로피 디스크에 대한 깊은 트라우마가 생겨버리는 이제 계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 젤다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지금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게임 업계에 바꾼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RPG 시스템을 거의 처음 도입했다. 지도 같은 거. 아, 그렇겠네요. 네, 이게 진짜. 본인이 이제 생각한 그런 거랑 이제 지도 같은 거 다 그리고 만든 건데 네. 너무 복잡하니까 공략집이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생겼어요. 야. 우리 지금 공략집 안 보지만 그 당시에 공략집 어렸을 때 막 보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때 처음 생겼다. 오. 그리고 지금 세이브 같은 거, 그 저장 같은 거 그냥 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아주 옛날 게임 보면은 첫 판 깨면은 패스워드가 나와요. 그럼 그 패스워드 적어놨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디스크가 있으니까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처음 도입을 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바뀐 시스템들을 좀 많이 만든 건데 저게 실패하고 1989년도에 게임보이 발매했죠. 왼쪽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요것도 좀 히트를 많이 쳤습니다. 네. 그 당시 굉장히 이제 부유한 집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낸 게 90년도에 슈퍼 페미콤이에요. 오른쪽 맨 위에 있던 거. 요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공전의 이제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로 이제 닌텐도가 계속 이제 히트를 치다 보니까 슈퍼 페미콤 여기 이제 그 페미콤의 투잖아요. 슈퍼 페미콤에서는 서드 파티들이 엄청 붙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 마리오 빼고도 엄청나게 좋은 소프트웨어가 여기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게임 개발자들은 게임 내려면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다 닌텐도의 슈퍼 페미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많이 아는 스트리트 파이터 뭐 그런 것들 뭐 더블 드래곤 뭐 그런 게임들이 여기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닌텐도의 단기적인 피크였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닌텐도 64라고 하는 게임인데 요거부터 조금 망조가 꼈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1990년대 중반 게임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 왼쪽 위에 플레이스테이션 1이랑 이제 세가 세턴 요런 것들이 조금 많이 싸우고 있었어요, 둘이. 사실은 세가가 지금이야 뭐 거의 다 죽었지만 그 슈퍼 페미콤이랑도 많이 붙기도 했었고 게임 회사잖아요, 세가. 그쵸. 거기 이제 그 소닉
소닉 같은 캐릭터가 대표적인 캐릭터인데 이제 그 슈퍼 패미콤이랑 같이 붙다가 졌죠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소니가 회선같이 등장을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낸 건데 요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세가 세턴은 보면요 두 개는 CD를 썼었어요. 그러네요. 동그랗네. 근데 밑에 닌텐도 64는 아직까지 팩을 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플로피 시스템 그게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안 돼. CD도 마찬가지. CD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야 CD도 뻔해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카트리지야. 팩으로 가. 이러다 보니까 CD가 담을 수 있는 용량도 엄청나고 가격이 싸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카트리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스펙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과했다. 그리고 이제 닌텐도가 요 닌텐도 64는 차세대 개발인데 굉장히 늦었어요. 경쟁사 대비.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막 이미 시장을 흔들고 있을 때 본인들은 늦게 나왔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트리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 닌텐도가 제일 잘 나가다 보니까 서드 파티를 다 목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 출시하려면 다 닌텐도의 승인을 받고 가야 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서드 파티들이 불만이 엄청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당시에 플레이스테이션이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야, 우리는 그렇게 빡세게 안 해줄게 이러다 보니까 서드 파티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땐 이게 어찌 보면 그냥 판도로 바꾼 거 아닌가 싶은데 파이널 판타지라고 하는 게임이 지금 명성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90년대에는 엄청났거든요. RPG 게임인데 이게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파이널 판타지 6예요. 근데 요거는 슈퍼 패미콤으로 나왔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플레이스테이션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저도 플레이스테이션을 인식하게 된 게 파이널 판타지 7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 처음으로 3D로 해가지고 그래픽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 엄청나게 팔리죠. 이게 시작되면서.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이후로는 뭐 위기가 왔죠. 왜냐하면 이제 서드 파티들이 다 떠나면서 히트작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제 1996년도에 이제 닌텐도 64를 출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야모토 시게루가 좀 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깊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다시 불러와서 닌텐도 64 살려야 된다. 오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 마리오를 3D로 만들었거든요. 오랜 시간의 이제 숙련을 끝에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냐면 닌텐도 64가 나왔는데 타이틀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이 게임기를 사면 살 수 있는 게임이 3개밖에 없어요. 누가 사겠어? 아무도 안 사죠. 네. 근데 이 슈퍼마리오가 나왔는데 게임 역사상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아요. 3D로 나왔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 만든 거예요. 미야모토 시게루가 엄청 섬세하게 이런 걸 잘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공전의 히트는 아니고요. 닌텐도 64 살아나진 못했어요. 근데 게임 자체는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실 뭐 2001년도에 뭐 게임 큐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요때는 이미 그 사장님이 은퇴하시고 다른 사장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때 또 이제 미야모토 시게루가 다시 한번 등판을 하죠. 그래서 차세대 게임기 우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만든 게 요 오른쪽에 있는 닌텐도 DS예요. 이게 그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화면 2개 있는 거. 요것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은퇴하시면서 야, 화면 2개 있는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때?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비웃었거든요. 그 당시 나왔던 타이틀 기억나실 거예요. 뭐 머리가 좋아지는 해가지고 막 퀴즈하고 하루하루 퀴즈하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사람들 야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이런 거 그래픽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게임 시대에 이걸 누가 해 이랬는데 이게 또 히트 쳤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이 사람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DS가 또 DS가 이제 히트를 치면서 닌텐도가 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닌텐도에서 변한 게 있어요, 어떤 스탠스가. 서드 파티들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근데 닌텐도 64, 게임 큐브 출시하면서 서드 파티 다 떠나고 본인들이 직접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만 의지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는 거는 맞는데 본인들이 직접 퍼스트 파티로 만드는 게임이 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였지만 또 어찌 보면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닌텐도 스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위기를 겪으면서 본인들이 개발한 IP들이 굳건해지면서 좀 살아남은 계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랑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된 독자적인 게임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경쟁자라고 보기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약간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경쟁이 영역이 아니고.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이후에 뭐 닌텐도 위도 내고 닌텐도 스위치도 냈는데 지금 스위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죠. 요게 다 이제 미야모토 시게루가 깊은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닌텐도는 미야모토 시게루다. 뭐 이렇게 그러네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역대 게임
탑 10을 봤을 때 거기에서 여전히 1, 2위. 요게 이제 그 오픈 크리틱이라고 해서 이런 쪽 그 순위 매기는 회사에서 그 웹사이트에서는 좀 유명한 웹사이트인데 여기에서 이제 슈퍼마리오나 이제 그 1위가 슈퍼마리오, 2위가 젤다의 전선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굉장히 그 역대 게임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닌텐도의 역사를 좀 봤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제 실적 발표는 8일 뒤에 해요. 뒤에 뭐 2분기 실적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8일 뒤에 나오는 새로운 실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포켓몬 IP가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슈퍼마리오도 굉장히 강한데 지금 최근에 두각을 못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조금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요게 이제 그 5월 달에 내년 5월 달에 슈퍼마리오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근데 슈퍼마리오 영화 하면 좀 트라우마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뭐야 저건? 90년대에 나온 슈퍼마리오 영화인데 이제 팬들 경악했죠. 난리 났었어요. 이게 무슨 이걸 무슨 영화라고 만들었냐. 슈퍼마리오 IP를 완전 망쳐버린 그런 영화가 됐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좀 각 잡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설프게 실사로 안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고요. 제가 예고편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은데 요 캐스팅을 보면은 크리스 프렛 요새 굉장히 잘 나가는 뭐 이제 마블의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주인공이죠. 크리스 프렛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루이지에는 찰스라든지 그리고 뭐 잭 블랙 그리고 키건 그리고 이제 세스 로건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좀 흥행 보증수표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한 걸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예고편을 봐도 이제 캐스팅을 봐도 좀 각 잡고 만들어서 IP를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게 좀 영화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좀 친다고 하면 아마 이 IP를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게임을 좀 많이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저게 또 약간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사실 뭐 아까 매출 보여드렸지만 영화 부분이나 이런 건 크진 않은데 게임이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있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리우 올림픽 끝나고 네네. 그걸 이제 도쿄에서 올림픽 받으려고 그 당시 이제 아베 네네. 총리가 마리오 분장하고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의 굉장히 자랑, 그렇죠. 상징 같은 캐릭터. 그렇죠. 슈퍼마리오, 드래곤볼 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전 국민적인 사랑을 맞습니다. 받죠. 오늘 그 채팅창에서 다들 너무 재미있다고. 오늘 사실 저도 뭐 닌텐도라는 기업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시게루? 미야모토 시게루라는 분은 저희가 몰랐잖아요. 그래서 몰랐죠. 닌텐도 역사 그리고 닌텐도가 흘러왔던 길 이런 것들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오늘 또 너무 좋은 내용 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상증권 박상준 이사님이었습니다. 또 네. 광고 보고 와서 개장시황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